안녕하세요. 진소의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군 리스너 1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아이튠즈에 13회가 안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되게 불평하시는 분이 없더군요. 이게 원래 제가 팟빵에서 지원하는 그 서버에 1차로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아이튠즈에도 등록을 해주는데요. 어떤 오류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튠즈에만 따로 등록을 하면 되는데 실은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쉽게 알려주신다고 해도 실제로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말 쉬워 보이면 할지도 모르고요. 아마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안 올라가면 문제가 있으니 메일이 왔네요. 이번 14회가 정상적으로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고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광고입니다. 진눈깨비 소년, 네이버 웹툰 진눈깨비 소년 104회가 어젯밤 11시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이 시간을 진소의 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전 도망치기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마 도망치지 않았다면 저기 어딘가에 지쳐 쓰러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이 진소의 밤은 여러분이 도망치기를 망설이는 순간에 어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웹툰 진눈깨비 소녀는 도망칠까를 고민하는 당신에게 어울리는 만화라고도 생각합니다. 제 자신에게도 또 쌓이지 못하고 사라지는 그런 진눈깨비 같은 당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진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광고는 그라폴리오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라폴리오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러스트레이션 포털 사이트입니다. 오는 7월까지 특집으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그림으로 그려드리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제목도 군 리스너입니다. 부제는 당신의 기억을 그려드립니다. 입니다. 미처 사진을 찍지 못해 아쉬운 기억, 선물하고 싶은 추억이 있다면 그라폴리오에서 군 리스너를 검색해 주세요. 이번 주에 올라온 그림 아래 댓글로 사연을 남겨주시면 매주 한 분을 골라 그림으로 그려드립니다. 많은 사연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첫 사연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해물뚝배기님이 다시 추가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코가 막혔어요. 주드님이 궁금하신다길래 사연을 하나 더 남겨봅니다. 저는 일본어를 선택했고 그 여자아이는 중국어를 선택해 2학년에 진학했는데요. 저희 반과 그 여자의 반이 일본어와 중국어를 선택한 아이들이 섞여 있는 반이라 서로 이동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 수업 때 그 여자 반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얼굴을 볼 때면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인사도 아는 척도 안 합니다. 그냥 눈만 아주 잠깐 마주치고 이내 시선을 돌려버려요. 저도 아는 척을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역설적이지만 그래도 한때 서로 사랑하던 사이였을 텐데 지금은 아는 척조차 안 하는 게 뭐랄까 씁쓸합니다. 만약 그 아이가 이 굿 리스너를 듣고 자기 얘기인 줄 안 상태에서 지금 해왕성 뚝배기의 한마디를 듣는다면 정말 정이 확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그 여자애한테 솔직해져 보려고 합니다. 나는 아주 가끔 뜬금없이 너랑 사귀던 때가 생각나. 그리고 종종 너와 잘 사귀어서 결혼까지 한다면 밥 걱정은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 하하, 나도 이제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나이는 지났나 봐. 너도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 안녕. 그래요. 밥 걱정은 없겠다니요. 그 여학생 집이 좀 사나 봐요. 농담입니다. 이동 수업이라니 완전 만화 소재네요. 좋아한다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꼭 바보 같은 건 아니에요. 고백지상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전 표면 장력이라는 말을 아주 좋아하는데 이 컵 위에 물을 아슬아슬하게 부어도 이 흘러내리지 않고 흘러넘치지 않고 그 볼록한 상태가 있잖아요. 서로 끌어당기는 그런 힘 때문에 그런 모습이 가능한데 자신의 어떤 감정선도 그 상태까지 지켜보는 것도 저는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정이 성장하는데 기다려주는 것 꽤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배울 게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고백을 해서 다시 사귀게 되고 대학을 가셔서 4년, 군대 2년, 뭐 회사 2, 3년 차 정도는 돼야지 뭐 돈을 좀 모아서 결혼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얼추 10년 정도를 더 연애해야 결혼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헤어지지 않고 결혼한다는 확률보다 지금은 그냥 그런 감정을 아슬아슬한 감정을 좀 남겨두었다가 뭐 이런저런 사람들도 좀 만나보면서 연애해 보면서 이성에 대한 자신의 한계도 좀 자각을 하시고 뭐 한 7, 8년 후에 그 여학생을 다시 만나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전 더 높다고 봅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하고 마음먹어서 한다기보다 이제 결혼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고요. 그래요. 남은 수험 생활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아주 중요한 거는 지금 공부하시는 게 대학에 진학하는 데는 꽤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인생 전반에 있어서는 완벽한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진심입니다. 악마 같다고요? 그래요.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비밀 게시판에 목성 순두부님이 남겨주신 메시지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심금을 울리는 작가님의 글과 그림 항상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군 리스너의 사연을 신청해 봅니다. 제 남자친구는 외국인입니다. 저희는 둘 다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만났습니다. 그도 저도 외국인으로 그 누구의 모국어도 아닌 언어로 대화합니다. 어느덧 4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러는 동안 저도 그도 졸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유학 생활의 추억으로 남을 거라 생각하고 가볍게 시작한 연애였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벼운 연애라는 게 있던가요? 해를 거듭하면서 그 무게도 더해갔습니다. 처음에 설레임은 사라지고 익숙함이 사랑인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그런 관계가 되어갔어요. 이건 사실 누구나 겪는 연애 문제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언어, 국적, 문화, 피부색, 점점 더 많은 장벽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압박과 제초까지요. 그렇지만 서로의 부모님에게 외국인 연인을 소개하기가 저희는 둘 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거워지는 관계를 애써 나는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어 라는 말로 감춰왔습니다. 그렇지만 거짓은 들통나기 마련이죠. 얼마 전 아주 크게 다퉜습니다. 아니요, 다툼이 되지도 않았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대로 가라앉아 버렸거든요. 헤어지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둘 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이별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온 날들만큼 제 삶 속에서 그 사람이 너무나 커져서 힘들더군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헤어지는 게 답일까? 저희는 국적도 언어도 다르지만 아주 잘 통하는 연인이었고 주변에서 항상 부러움을 샀습니다. 크게 다툴 일도 없었고 서로가 정말로 미워하고 지겨워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헤어지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헤어져야 돼서 헤어지는 게 정답인 건지,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미래가 너무 두려워서 덮어두고 현재만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때로는 두렵더라도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저희는 다시 만났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가족 이야기도 하고 결혼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 결혼을 결정한 건 아닙니다. 아직 두렵고 아득하기만 하지만 그렇다고 덮어놓고 생각도 안 하다가 헤어지는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금씩 서로의 미래에 서류를 그려놓고 노력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 같아요. 남들은 1년, 2년 되었을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린 무서워서 농담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농담이 아닌 진심으로 서로의 미래를 고민하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직도 남은 장벽이 너무 많아서 엄두가 안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잘해 나갈 수 있겠죠? 응원해 주세요. 네, 그래요. 어떤 일인지 영화 이터널 선샤인의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서로의 단점을 알고 인정해주면서 오케이라고 말하죠. 제가 외국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다른 국적과 문화를 가진 상대를 만나 결혼한 커플을 종종 보게 되는데 제가 보기엔 재미있고 멋지게 사는 것 같아요. 뭐 용기 같은 걸 드리려고 드리는 말은 아니지만 어떤 누군가와 함께 미래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해나가길 바랍니다. 뭔가 결정되면 또 메시지 남겨주세요. 네, 다음은 역시 비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신 화성여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드님, 진소덕을 많이 보고 있는 20살 여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소를 보고 있으면 힘이 되고 공감되는 말들 때문에 마음이 정말 든든해집니다. 진소는 제 마음의 양식이랍니다. 보고 나면 마음이 불러요. 진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하. 사실 대단한 사연이란 건 없는데 제가 쓴 것을 주두님이 차분히 마음을 담아 읽어주신다고 생각하니 정말 좋은 기분이 들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저에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말다툼을 벌이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사실 별것도 아닌데 이게 맞다. 그래 하면 안 된다. 치워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한다.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다. 하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상처 주는 말, 무시하는 말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고받습니다. 떼어놓고 보면 두 분 모두 정말 멋지신 분이고 어디 가나 자랑하고픈 분들인데 싸우시면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나도 저런 말을 주고받지는 않을까? 상처 주고 무시하고 그러지 않을까? 저 사람이 이러니까 내가 이래 하고 합리화를 하게 되진 않을까? 생각이 앞서 독신을 결심할 정도로 머리가 아프게 싸우십니다. 제가 이런 부모님의 대화를 조금 더 부드럽게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지 벌써 10년 정도가 되었네요. 아련하게 지난 날들을 떠올릴 것 같기도 한 기분입니다. 10년.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10년 동안 크게 싸운 뒤면 아빠를 쫓아가 아빠의 입장을 듣고 대화 방식을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 얘기하고 퇴짜를 맞으면 엄마와 대화를 시도해보려다가 엄마가 울면 또 달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 근래에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자신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엄마에게 얘기하고 엄마는 기뻐서 울고 엄마가 사실은 자신의 마음은 이런 거였는데 그렇게 말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아빠는 그랬냐며 귀여워 죽겠다며 안아주고 그런 아빠 엄마가 신기한 동생이 눈치 없이 폰을 꺼내들고 사진을 찍으려는 걸 막으며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그래놓고 잊어버리고 또 싸우는 일이 태반이지만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싸우는 일 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그런 부모님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힘을 가지고 있기에 저는 너무 기쁩니다. 제 생각에 더 힘을 실을 말을 덧붙이자면 1년 전만 해도 아빠는 엄마랑 같이 살기 싫다. 엄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했는데 며칠 전 아빠는 엄마가 아빠를 잃기 싫다는 말에 바보야 하면서도 행복하게 웃으셨답니다. 아무쪼록 맨날 싸우는 부모님 대신 맨날 저와 동생 염장 지르는 부모님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바람인지 모르겠지만 진지하게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시느라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해요. 굿나잇 혹은 굿모닝. 네, 저도 감사합니다. 일단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전 어느 쪽인가 하면 관여하지 않는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누구에게도 어떤 태도라던가 자세라던가 이런 걸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는 편이랄까요? 그 말을 역으로 따지자면 누군가 타인이 설사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저의 태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저의 뭔가를 바꾸라고 하는 거를 못 견뎌하는 타입입니다. 엄청 싫어하죠. 그래서 물론 전 버르장머리 없고 불손한 태도로 낙인이 찍힌 채로 학창시절을 마무리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저를 낙인 찍었던 누군가를 특별히 싫어하거나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런 선생님이 싫었다거나 뭐 그렇다고 이런 선생님이 좋았다거나 이런 친구가 좋았다거나 이런 친구가 싫었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누군가 한 사람은 제게 다가와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너 그러지 마라 하고요.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니야 라면서요. 주변을 한번 돌아봐 라면서요. 사실 최근에 와서야 저는 타인의 어떤 태도와 행동, 자세에 대해 꼭 내게 피해가 없다는 것만으로 무관심하게 대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자세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역시 정답을 찾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옥시 사태를 보면서 역시 그런 자세의 중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옥시는 좀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그 화학 성분을 자기들만 쓴 것도 아니고 정부도 처음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사실 가습기 살균제라는 걸 처음 만든 것도 유공이라는 정부 기업이고 처음엔 괜찮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검찰이다 뭐다 혼내려고 하니까 뭐야 처음이랑 얘기가 다르잖아. 우리만 판 것도 아니고 이 외국 기업이라고 차별하는 건 좀 못마땅하네. 우리만 쓴 거 아니니까 너네도 돈 좀 보태고 해서 그냥 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한국 많이 컸어. 이 대형 제국의 기업을 상대로 역시 소셜 네트워크는 쉐시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개인적인 심정은 그래요. 내가 가진 타인의 자세에 대한 무관심이 결국엔 언젠가 제 자신에게도 제 가족에게도 되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전 제 가족 누군가가 틀림없이 안전하다는 광고를 보고 구매해서 사용한 제품으로 세상을 떠났다면 전 아마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레킷 뱅키즈 회장이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달려들어서 주먹을 휘두른 다음에 난 개인적으로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옥시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져야 할 정부 부처가 있다면 같이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걸 팔면 망한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페브리즈 얘기도 나오잖아요. 아마 옥시가 망하면 그래봐야 한국 옥시가 망하는 거겠지만 기업들은 아마 자기 제품들을 재점검하려고 들 겁니다. 재수 없으면 망하니까요. 그런데 이 재수 없으면 망한다는 걸 보여주면 아마 그들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이에요. 저는 옥시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가습기 살균제가 잘 팔리긴 하지만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으니 만들지 않은 회사도 있지 않을까요?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 보면 리암 리슨이 유태인들을 빼돌려서 군수 공장을 차리는데 거기서 불량 포탄을 만들어요. 사실 제가 바라는 건 다음 언젠가 어떤 기업에서 이런 살생 무기를 만든다고 할 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량 제품을 만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다른 사람의 자세와 태도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저의 행동은 역시 모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사소함의 비홀드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허이허이 허이허이 허이허이들을 허이허이 내쫓고 싶은 마음이 드는 밤입니다. 어릴 적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11살쯤 혹은 16즈음 40대가 되면 죽으리라고 마음먹었더랬습니다. 40대의 어른이 되면 닳고 물들고 무뎌지고 그리하여 남는 것이라고는 삶에 대한 미련과 집착뿐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20을 좀 넘기고 나니 40대가 어찌나 젊게 느껴지던지 어린 시절 참 어리석었구나 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죽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전 40은커녕 고작 26살입니다. 그렇지만 닳고 물들고 무뎌져서 낡고 바래고 해져서 너덜너덜해진 채로 침대에 누워 있으니 바로 어릴 적에 생각했던 죽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당장 죽겠다는 얘기는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젯밤 죽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도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으니까요. 다만 세상에 대한 궁금증과 끊이지 않는 질문과 추구하는 것에 대한 갈망 없이 하루하루를 소비해버리는 자신의 환멸을 느꼈을 뿐입니다.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살고는 있지요.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요. 어쩌다 기회가 주어져 닥치는 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알량한 명함 한 장 파놓으니 어머니 앞에서 조금이나마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기만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쩌자고 여기에 이렇게 글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길망과 진소의 애독자로서 팟캐스트를 즐기는 자로서 한번 들르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땐 외를 늘 꿈꾸고 살았는데 커가면서 점점 그럴 수도 있지를 되뇌이게 되더군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를 너무 남용했더니 멍청이가 되어버린 기분입니다. 날카롭고 불만 많고 고집 세고 제멋대로이던 그렇지만 반짝반짝 깨어있던 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 빈자리를 허위 의식만이 그득그득 들어선 것 같아요. 허이허이 허이허이 늘 좋은 작품 감사하고 이런 장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보내시길.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막 대학생이 되었을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좀 뭔가
삶이 지저분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러지 말고 깔끔하게 세상을 떠나자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잠시였어요. 그때는 뭐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가 좀 있던 때였습니다. 허무주의가 좀 흘러넘치던 시기였죠. 1997년? 예. IMF도 있고요. 딱 그 당시에 대학에 입학했어요. 저는 시인이 되고 싶었기도 했고요. 또는 바스키아 같은 화가가 되고 싶기도 했어요. 뭔가 예술가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치기 어린 마음에 도서관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아무튼 뭐 그런 그 내부에 있는 어떤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해서 꽤 다양한 실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엄청나게 시간이 남아 돌았어요. 이 엄청난 시간을 대체 어떻게 소비해야 할까 난감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갔죠. 군대에 가서도 남아도는 시간은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이병을 막 달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바로 담본부로 착출되어 간 친구가 허리 디스크로 전역을 명 바꿔서 나가면서 저를 지목하고 간 겁니다. 그 친구도 이제 담본부에 간 목적은 그 벽에 걸 거대한 유화를 그리기 위해서였고요. 저는 사실 디자인 전공이어서 유화라는 거는 물감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진소에서 그 대장 에피소드는 한 반쯤은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는 얼떨결에 그 담본부에 끌려가서 5분 동안 그 친구에게 유화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한 장씩 스케치를 그 단장, 아마 투스타였을 거예요. 투스타에게 검사받았어요. 제가 있던 그 방은 그 담본부에 아주 고립된 방이었는데 그 부대에서 가끔 이제 뭐 진돗개라든가 뭐 데프콘이라든가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그런 훈련 상황이 발생을 하면요. 사이렌이 윙 울리는 순간 누군가 아마 한 원사님이나 소령님인가쯤 되실 거예요. 제 방에 들어오시더니 문을 잠그고 나가시면서
문 열지 마 하고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 사실 병장이 되기 전까지 훈련에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한 1년 동안 군대를 원룸에서 보낸 겁니다. 이상하죠? 정말 그랬어요. 아침 7시 반에 기상을 해서 부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담본부에 격리된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루 한 장의 스케치를 하고 내내 소설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도스토옙스키를 읽었어요, 제가.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든가 미성년이라든가 해밍웨이 전집도 그때 읽었죠. 제가 휴가 때 집에 가서 아버지가 대학 시절에 구매하신 해밍웨이 전집, 새로 줄 편집이었던 전권 5권짜리를 부대에 들고 가서 그걸 다 읽었어요. 솔직히 그 스케치라는 거는 한 하루에 한 30장을 그려놓고요. 그러니까 한 달치를 그려놓고 매일 그냥 한 장씩만 검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전 내내 그 안에서, 방 안에서 가끔은 뭐 음악도 듣고 책도 보고 딴 생각도 하고 글도 좀 쓰고 그러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 부대에는 제가 원주 제8 전투비행장을 다녔는데 기진에 극장이 있어요. 최신 영화를 일주일에 한 편씩 틀어줍니다.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틀어줘서 저는 화요일에도 영화를 보고 수요일에도 영화를 봤습니다. 그 기지엔 수영장도 있었고요. 물론 목욕탕도 있었습니다. 서점도 있었어요. 물론 그 불온 서적이라고 그 분류된 그 책들은 못 들어오지만 제가 그 서점 누나랑 좀 친해져서 그 책 이름을 적어주면 누나가 책을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뭐 대부분 소설책이었기 때문에 뭐 불온 서적이라는 건 아마 없었을 거예요. 네, 그래요. 아마 그 시절을 지나면서 군대를 다녀오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살려고 했지만, 세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저를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흐름에 맡겨보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담본부 생활이 끝나고 자대에 오니까 거의 상병 끝쯤이었던 것 같아요. 몇 달 뒤에 병장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동기들은 아주 저를 미워했습니다만 삶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죽고 싶은 마음일지 모르지만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마지막 사연은 윈디 힐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보내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을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성격도 좋고 사교성도 좋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2학년 때는 다른 반이 되었습니다. 적응해 갈 무렵 그 친구가 대구에 갔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대구 병원에 갔다는데 대구에서도 서울의 큰 병원을 권했습니다. 흉부 쪽에 암이 있다고요. 그리고 2학년을 쭉 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절단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수치 검사를 하고 여름쯤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3학년 때부터 다시 학교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을, 친구가 몸이 안 좋아진 것을 느끼고 병원에 갔습니다. 재발이더군요. 그래서 2학년을 쭉 쉬고 겨울에 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괜찮다, 별로 안 아프다 말을만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학교에 오지 못했습니다. 체육대회를 보러 한번 왔긴 했는데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헉헉거리더군요. 저는 그리 친한 사이가 아니어서 그때가 마지막으로 본 그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해 여름에 수술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우리 모두 완치를 바라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연락처인 SNS를 저는 그만두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 친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말해준 건 그 친구와 같은 중학교를 나온 친구이며 같은 기숙사 방을 쓰던 친구였습니다. 태교 갔대. 저는 누가 전학 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해주니 그 친구가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2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 나오지도 못했고 가정집에서 채팅을 하는 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수술을 5번 넘게 했는데 치료는커녕 또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별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 친하던 사이도 아니었으니까요. 오랜만에 SNS를 들어갔습니다. 본 계정을 삭제하고 그만두어서 그 친구가 아는 사이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의 타임라인을 보니 욕이 있었습니다. 왜 먼저 가서 어머니를 울리냐? 이식 수술 끝나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다. 등등. 유치원 때부터 친구였던 단짝 친구의 하소연이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친구들이 함께 슬퍼했습니다. 2학년 때 국어 선생님과 목요일날 서울에 있는 장례식장을 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다음 주가 시험이기도 하고 기숙사라 나가지도 못해서
그런 제가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처음에는 별 감정이 없었지만 기숙사방 친구들이 잘 때 갑자기 눈물이 흘러서 베개를 적셨습니다. 재발이 3번, 4번이나 입원 기간 늘리려고 치료를 천천히 한 게 아니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뭐 어쩔 수가 없더군요. 제가 암 치료제를 개발할 수가 있나. 꽃을 피우기 위해 참고 견디는 나이였습니다. 2년 동안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참고 결국에는 이별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이 혼란한데 부모님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찢어지겠지요. 그 친구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 한 장, 졸업 앨범, 이것이 제게는 전부인가 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요. 마음이 아프네요. 네, 오늘의 엔딩곡은 바흐의 비단조 미사곡입니다. 카페길망과 그라폴리오를 통해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좋은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